네, 오늘의 네 번째 동영상은 대칭키 암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마지막 주제인 대칭키 암호에 대한 강의를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 제공을 해드릴 텐데, 어, 네 번째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대칭키 암호 기술들 중에서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제공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대칭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비트 단위 연산, 어, 대칭키 암호의 가장 기반이 된 연산이 되는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긴 한데, 모르면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 1이면 참, 그리고 0이면 거짓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을 이제 논리식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요. 보면 이제 12가 2보다 크다. 이것은 참이라는 명제가 되겠죠. 이게 논리식으로는 1이라는 값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는 8과 같다라는 표현은 거짓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0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식, 그 참과 거짓을 1과 0으로 표현하는 논리식을 이제 연산을 적용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논리식 값에 대해서 논리 연산으로 and, 와 not 세 가지 연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둘 다 참이면 참인 게 and라는 연산이에요. 그리고 우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것이 우와라는 연산이고요. not이라는 것은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표현 그대로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돼요. and라고 하면은 A and B, A이면서 B인 것. 그러니까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되겠죠. 와 A 또는 B,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면 참이 되는. 그러니까 언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0과 1로 표현되는 논리식에 대해서 이제 논리 연산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0과 0, 그럼 거짓과 거짓이죠. 그럼 당연히 거짓인 거고 0과 1은 거짓과 참이 되니까 이것은 거짓이 됩니다. 오로지 참이 될 수 있는 것, 참이 이제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이 될 수 있는 것은 논리연산 AND의 정의대로 둘 다 참인 1과 1에 대해서만 1 AND 1은 1이 됩니다. 우아인 경우에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인 0와 0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not의 경우에는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XOR라는 연산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 잘려 보이는데, XOR의 경우에는, 덧셈과 같은 연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 우아와,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not. 이 세 가지 모든 연산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의되어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논리 연산 결과 테이블처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0, x와 0은 0, 그 다음에 0, x와 1은 1, 그 다음에 1, x와 0은 1, 그 다음에 1, x와 1은 0.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같은 경우 0과 0, 그 다음에 1과 1 같은 값들에 대한 x와의 경우에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값 0과 1 내지는 1과 0의 x와 결과는 1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논리식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0과 1,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식에 대해서도 논리 연산이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우선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비트 단위 연산이라고 하면은 한 비트 값에 대해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한 연산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비트 단위 연산이라고 하면은 한 비트 값 0, 1로만 표현해 있는 모드 2. 모드 2라고 하면은 결국 뭐가 되면 이진법 연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0과 0을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이건 뭐 트리비얼하고요. 0과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1과 0을 더하면요? 1이 되죠? 1과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모두 2라고 하면 앞에서 여러분들 알파벳에서 26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표현을 설명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두 2라고 하면 2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과 1을 더했을 땐 결과가 2가 되는데 모두 2를 취하게 되면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0과 1을 더한 모두 2에서 더한 결과를 보니까 뭐가 돼요? 0, 1, 1, 0. 테이블의 모양이 XOR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앞에서 여러분들께 논리식에서 XOR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식인 AND, OR, NOT 세 가지 외에 XOR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XOR라는 연산이 덧셈, 한 비트 값에 대한 덧셈 연산이랑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 XOR라는 연산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트 단위 곱셈 한 비트 값에 대해서 모드 2라는 2로 난 나머지만 보는 그런 수 연산 체계에서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곱셈이 둘 다 1, 두 입력값이 A, B가 다 1일 경우에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랑 동일해요? AND 연산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G2가 2로 나눈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를 결과로 보는 그런 연산 체계에서는 덧셈은 뭐랑 같다? XOR랑 같다. 그 다음에 곱셈은 AND랑 같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트 단위 연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볼 것이 x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00, 1100, 100, 10101. 그 다음에 y는 001, 001, 110, 100, 00011. 자, 이렇게 두 개의 비트 이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이 주어졌을 때 x랑 y의 AND 값, 그 다음에 x랑 y의 OR 값, 그 다음에 x랑 y의 XOR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되게 매우 간단한 연산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AND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AND의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셨을 때 같은 값이 둘 다 동일하게 1인 위치. 자, 보면 예를 들면 이 위치가 결국은 AND 연산에서는 1이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 위치, 그다음에 이 위치. 이렇게 세 비트 값에서만 AND 연산의 경우에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자, 그러면 OR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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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이거 여기는 1이 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힘드네요. 그쵸? 자, 생각해보니까 여기 하나, 둘, 여기 세 개, 세 개를 제외하고는 다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 다음에 대망의 x와 이 기본적인 연산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해 보실 부분인데 x와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두 개의 값이 다르면 1, 같으면 0이라 그랬죠? 그러면 1이 되는 위치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두 비트 값이 다른 경우만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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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네. 제가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곳을 제외하고 두 비트가 같은 곳들은 0, 두 비트가 다른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1이라고 표기가 연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AND, OR, 그 다음에 XOR 연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쭉 테스트를 해보시고 뒤에 결과 확인해 볼게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직접 앞에 문제만 나와 있는 부분까지 보시고 정리시킨 다음에 뒤에 있는 결과 보고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건 뭐냐면은 대칭 암호라는 암호 기술이 동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으로 사용이 되는 비트 단위 연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드릴 건 이제 대칭키 암호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무엇이 대칭키 암호가 무엇인지 그 개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영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대칭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대칭키 암호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키가 대칭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은 여러분들 익숙한 앞에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그 그림일 텐데 암호화하는 방식과 복호하는 그 절차, 그러니까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암호화가 수행되고 암호문이 전송되어 복호가 되는 그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송신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평문을 특정 암호화 키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암호화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암호화가 진행되어 전달된 암호문이 있을 때 이 암호문을 복호화라는 과정을 수행을 해요. 물론 암호화에도 키가 사용되고 복호화에도 키가 사용이 되죠. 이 복호화에서 사용된 키로 주어진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원하게 되면 이제 통신자가 보낸 평문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칭키 암호는 여기서 한 가지 관점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하느냐,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하느냐. 대칭된 키를 사용한다는 게 암호화를 위한 키와 복호화를 위한 키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키가 암호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 이런 암호화 기술을 대칭키 암호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칭키 암호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랑 복호화를 위해서 같은 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밀성의 그 한 가지 기능이었던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부분 대칭키 암호화가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암호화를 위해서도 복호화를 위해서도 같은 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인이 하나의 키를 가지고서 암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죠. 굳이 암복호화 키가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칭키 암호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항상 사용되는 그런 암호화 기술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의 기밀성을 위해서 전달되는 그런 암호화, 그 다음에 암호문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복호화가 수행되고, 암호화되었던 데이터가 평문으로 복원되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경우, 이런 암호화 그 기술을 대칭키 암호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원타임 패드라고 불러요. 원타임 패드는 뭐냐면은 원타임 한 번만 사용하는 패드, 키패드. 그러니까 키패드를 한 번만 사용하는 암호라고 이제 암호라는 그 특징에 의해서 원타임 패드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조금은 더 그 기술적인 그 표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무한한 길이의 키를 사용하는 치환암호 하나의 키는 한 번만 사용하는 그런 암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원타임 패드라는 그 기술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장 안전한 암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암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은 뒤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한 길이의 키를 사용을 합니다. 무한한 길이의 키를 사용을 하고 하나의 키는 한 번만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비트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하여 한 비트 비밀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온 건 한 비트 암호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평문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암호문의 그 0 또는 1이 나오는 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평문이 뭐가 되던 간에 키가 0 또는 1이 될 확률이 동일하게 2분의 1씩이기 때문에 암호문이 0 또는 1의 확률이 항상 동일하게 2분의 1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암호문을 공격자가 보고 평문에 대해서 비밀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암호라고 합니다. 정말로 가장 안전한 암호인가요? 네.
키를 한 번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변하지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치와 나무의 경우에도 사실은 원타임 패드도 보면은 한 비트의 기준에서 한 비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와 나무예요. 왜냐면 0을 어디로 보낼래? 1을 어디로 보낼래? 라는 거를 0 또는 1에 해당하는 키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치와 나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비트마다 치와 나무를 한 번씩 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 키는 한 번만 써요. 앞에 있는 치와 나무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치와 나무는 왜 안전하지 않았었죠? 기억하시나요? 치와 나무에 사용하는 암호화 키 테이블이 여러 번 사용됐기 때문에 그 여러 번 사용됨으로 인해서 통계적인 특성이 암호문에서 드러났던 거죠. 근데 원타임 패드는 키를 한 번만 쓰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타임 패드는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암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복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평문이 있어요. 평문이 11011, 뭐 000011, 01 블라블라 있고 그럼 이제 같은 길이에 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밑에 같은 길이에 키가 X와 되는 부분에 녹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암호화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와이즈 XOR 같은 비트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XOR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비트 암호문을 만들기 위해서 0과 1을 XOR을 합니다. XOR 하면은 XOR하는 연산이 비트 값이 다르면 1, 같으면 0이라 그랬죠. 1 XOR 0이니까 1이 나오고요. 두 번째 비트는 1과 1을 XOR 하면은 같은 비트 값이니까 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비트 단위로 XOR을 쭉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게 암호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게 가장 안전한 안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 암호화를 했으니까 복호화를 한번 해볼게요. 복호화는 어떻게 되냐면 암호문이 있을 때 앞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키를 다시 XOR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암호문 1에 키 0을 XOR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0과 1 다른 값이니까 결과가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암호문이 0이었고 키가 1이에요. XOR 하면은 다른 값이니까 다시 평문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두 비트 평문이 복원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매우 간단한 연산으로 암호화와 복호화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호화가 가능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평문을 m이라고 할게요. 근데 k를 XOR을 하게 되면은 암호문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복호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호문에다가 다시 자 암호문에 키를 XO하면은 평문이 나온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된지 한번 볼까요? 암호문은 이렇게 표기되는 거였죠? 자, 암호문 C에다가 다시 키를 XOR 했어요. 자, 근데 XOR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비트 단위 덧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고 같은 두 값의 XOR 값은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K와 K XOR 값은 0이 돼요. 그러면은 M과 0의 XOR 값이 남는데 M이 0일 때는 0과 0 같은 값이죠? 0이 나오고 M이 1일 때는 1, 0 다른 값이니까 1이 나오죠? 항상 M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M이 0과 1일 때로 생각을 안 해보고 수식만 보고서도 그냥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XOR는 덧셈이니까 0을 더하면 덧셈에서는 0을 더하면 항상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암호화된 결과값을 복호화할 때 키를 똑같이 XOR을 해주면은 이런 수식에 의해서 평문으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암복화를 수행되는 거 확인을 해보셨고요. 사실은 이제 뭐 퀴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실 때 동영상 스탑하고 퀴즈를 풀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설명을 보셔도 됩니다. 암호화하는 일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퀴즈로 풀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멈췄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풀이를 보면은 평문과 비밀키가 있을 때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은 비트 단위로 엑스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 단위로 자, 11 같은 값이니까 0, 11 같은 값이니까 0. 다른 값인 곳들 여기 다른 비트 두 비트 값이 다른 위치만 뭐가 돼요? 다른 위치들만 1이 되고 자, 나머지 위치들은 0이 되는 식으로 어, 원타임 패드 암호화가 수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실 문제는 해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암호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11, 0011, 0010, 111, 000, 101 이렇게 암호문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암호문을 과연 해독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원타임 패드는 가장 안전한 암호예요. 그리고 비트 단위로 치환 암호가 적용되어 있고 키가 한 번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0 또는 1이 나올 확률, 평문이 뭐가 되었던 간에 키에 의해서 암호문이 0 또는 1이 나올 확률이 항상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암호문을 보고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은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힌트가 주어져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암호문에 대해서 힌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풀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잠깐 스탑하고 해보시고 그 다음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힌트로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는 게 평문과 암호문이 쌍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어떤 평문과 암호문? 같은 키로 문제로 주어져 있는 암호문과 같은 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던 평문과 암호문 쌍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평문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랬죠? M, 암호문은 C라고 표현할 때 C는 MX와 K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평문이랑 암호문을 XOR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K는 M, X와 K니까 M, X와 K 이렇게 이게 자, K가 아니라 이게 C죠? 평문과 암호문의 엑소한 값은 평문과 U값, 암호문을 엑소한 값인데 수식을 전개하면 동일한 M은 날아가죠? 뭐만 남아요? K만 남아요. 자, 그 얘기인즉슨 평문과 암호문을 엑소하면 결과로 비밀키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비밀키를 얻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복호화를 하면 돼요. 복호화는 주어져 있는 암호문에 엑소화를 하면 평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으로 평문을 복원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스트림 암호라는 건데 원타임 패드는 매우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대 암호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비밀키가 평문의 길이만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암호를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길이의 데이터를 암복화를 해야 될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키를 미리 나눠 갖는다는 거 쉽지 않죠. 매우 안전한 그 암호임에도 불구하고 키를 관리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원타임 패드는 실제 응용 환경에서 프랙티컬하게 쓸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말씀드렸던 키 길이랑 평문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나온 것이 스트림 암호입니다. 스트림 암호는 뭐냐면 짧은 길이의 비밀키를 사용을 하고 그 짧은 길이의 비밀키에서 긴 키 스트림을 생성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스트림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키 생성 함수가 되겠죠. 짧은 길이의 CD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키 생성 함수가 있으면 원타임 패드에서 사용을 하던 것처럼 긴 길이의 키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트림 암호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느냐. CD를 이용해서 짧은 길이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CD를 이용해서 키 생성 함수로 긴 암호화 키를 생성을 하고요. 평문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냥 원타임 패드랑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와이즈 X와 연산을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암호문. 자, 암복과 방식은 동일하죠? 뭐만 달라요? 키 생성 방식만 달라요. 키 생성 방식만 스트림,
키 스트림을 생성하는 식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그냥 스트림 암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스트림 암호로는 LFSR, 뭐 RC4, 뭐 A5, 뭐 1, 2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트림 암호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사용되던 애들은 대부분이 다 대수적인 공격에 의해서 공격이 방법이 알려졌는데 특히 LFSR 기반의 스트림 암호가 안전성이 크게 훼손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록 암호라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블록 암호가 효율성이 워낙 좋아져서 스트림 암호 대신도 사용되는 형태로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트림 암호라는 게 과거에는 매우 효율적인 그 원타임 패드와 같은 그런 효율적인 그런 구성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안전성 측면에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은 되지 않으나 블록 암호를 기반으로 스트림 암호 형태로 구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어, 실제 응용 환경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 스트림 암호 하나 소개해드리고 네 번째 동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스트림 암호로는 LFSR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LFSR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선형, 리니어하게 피드백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쉬프트, 값들이 쉬프트 되는 레지스터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구조나 동작 방식들을 아시니까 클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진행할게요. 클럭이 진행됨에 따라 LFSR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의 저장되는 값들이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 4개의 레지스터가 지금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클럭마다 값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냐면 그 선을 따라서 스테이지 3에서 2로, 2에서 1으로, 1에서 제로로 가고 제로에서는 아웃풋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값이 피드백이 됩니다. 스테이지 3도 마찬가지로 클럭마다 피드백이 되고요. 이 피드백된 값이 엑소화돼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면 스테이지 3로 다시 입력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리니어, 선형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피드백,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제로에서 다시 입력값으로 피드백이 일어납니다. 쉬프트, 클럭마다 한 칸씩 쉬프트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는 레지스터죠.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LFSR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예제 한번 볼게요. 초기 값이 0, 1, 1, 0이라고 하면 스테이지 3, 2, 1, 0 4개의 레지스터에 0, 1, 1, 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한 클럭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클럭마다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해요. 물론 스테이지 제로에서는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아웃풋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 피드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피드백은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제로에서 나온 두 개의 결과값, 스테이지 3와 제로에서 나온 결과값 두 개가 엑소화한 결과, 그러니까 0과 0의 엑소화 결과인 0이 여기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엑소화 결과값이 이렇게 피드백이 됩니다. 한 단계 더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플러그인은 이런 식으로 쉬프트가 일어나고요. 그럼 이제 아웃풋이 이제 1이 아웃풋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는 거는 0과 1 두 개의 값의 엑소화 값 0과 1의 엑소화인 1이 피드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면서 계속 새로운 입력값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 클럭마다 한 비트씩 아웃풋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처음 4비트 값은 뭐랑 동일할까요? 당연히 입력값이랑 동일하겠죠? 왜냐면 입력값이 첫 번째 그 클럭에는 스테이지 제로의 값이 아웃풋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클럭에는 스테이지 1에 있던 것이 아웃풋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 있던 게 스테이지 3에 있던 게 클럭마다 한 비트씩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력값의 길이에 해당하는 만큼 얘네들은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FSR을 포함한 스트림 암호에서는
초기에 상당수의 비트 출력 값들을 버리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입력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값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LFSR을 동작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LFSR에 한번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퀴즈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설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LFSR 구조 자체가 111001이라는 초기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럼 초기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럼 한 두 클락만 볼까요? 첫 번째 클락에는 하나씩 하나씩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끝에 두 개, 총 3비트가 엑소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끝에 두 개는 자, 3개 엑소화된 결과값은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두 개 하면 1이고 1, 1이니까 0,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한 클락 돌았어요. 그 다음 클락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쉬프트가 이렇게 일어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0, 0, 0, 3개의 0이 엑소화 되니까 결과는 0. 자, 이런 식으로 두 클락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부분은 직접 확인을 간단하게 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입력값에 해당하는 요거 11001이 11001 얘네가 처음 6비트 출력값에 고스란히 나온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LFSR이라는 간단한 그리고 유명한 스트림 암호 기술이에요. 자, 스트림 암호 기술이 이제 뭐 요즘에는 안전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너무 오래된 뭐 구조나무로 별다를 거 없는 그런 나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최근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1987년도 GSM이라는 휴대폰을 위한 그런 표준에서 사용한 A5-1이라는 스트림 암호에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거 보면 LFSR 3개가 사용이 되는데 3개의 LFSR이 사용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출력값을 볼 때 그 얘네 셋 중에서 일부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LFSR이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 식으로 간단하게 동작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작 방식은 뭐 LFSR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스트림 암호라는 것이 뭐 특히 LFSR과 같은 그런 구조가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매우 유용하게 최근까지도 사용되었던 그런 대칭키 암호, 특히나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했던 대칭키 암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